8월 2주차 국내 소식입니다. 어저께 친구랑 오랜만에 만나서 술을 좀 먹었는데요.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아직도 술 기운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얘기하다가 이제 터키 관련돼서 얘기를 했거든요. 터키 지금 중앙은행 기준금리가 19%예요. 엄청나죠? 그래서 뭐 터키 아시는 분 있으면 그분 통해서 예금만 해도 19% 이익입니다. 저도 터키 아는 분 있는데 이분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 중이에요. 참고하세요. 다 마이너스고 뭐 0이잖아요. 금리가. 문재인 대통령이요. 금융당 수장인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동시에 관료로 인선한 배경에는 남은 임기 9개월 동안 금융정책 기조로 안정과 위기관리에 방점을 두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지금 금융위원장과 감독원장은 둘 다 교체를 했죠. 철저하게 관료주의 인물입니다. 이 사람들은.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금융 안정을 강조하며 금융 리스크 방지를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이른바 매파로 분류되는 만큼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에 더욱 고삐를 칠 전망입니다. 9월 말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기한을 앞두고요. 거래소 줄폐업이 예상됨에 따라 피해 가능성이 있는 투자자만 6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60만 명이 피해자가 생길 것 같아요. 이들이 거래하는 코인 규모도 하루에 약 4천억 원 달에 피해 금액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4대 거래소도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일 4대 거래소 중 하나라도 신고를 못하게 된다면 피해자는 100만 명 훌쩍 넘길 것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증발하는 거래 대금도 조 단위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피해자가 발생하겠죠. 제가 보기에는 최소 60만 명 같습니다. 4대 거래소는 지금이라도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신고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9월 말 코인부터 터지고 그 다음에 10월에는 뭐 주식 터지지 않을까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임박한 가운데 대출받은 사람 10명 중 8명 이상은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변동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올 들어 급속히 늘어나면서 향후 금리 인상이 본격화할 경우 대출자 부담이 커져 가계대출 부실 염려도 제기가 됩니다. 전문가들은 만기가 긴 대출일수록 고정금리로 갈아탈 것을 권유하고 있어요. 이에 한은에 따르면요, 고정금리 대출은 18.5%, 그리고 즉 가계대출의 81.5%가 변동금리라는 뜻입니다. 1호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가 6기 유가증권 시장 상장과 함께 금융주 시가총액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근데 저는 좋게 보진 않아요. 카카오뱅크를요. 잇따른 고평가 논란에도 상장 첫날 시초가 대비 상한가를 기록하며 코스피 11위 자리에 안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카뱅이 MZ세대의 돈을 흡수하며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것은 대표 장점이지만 기존 제도권과의 경쟁은 이제 리스크로 꼽히고 있습니다. 조선과 대형 이제 액정 표시 장치 패널 부분에서 중국 업체 역전을 허용하며 한국 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선도해온 스마트폰 시장에서는요, 미국의 규제를 어려움을 겪는 하웨이의 빈자리를 중국 샤오미가 꿰차며 월간 기준 첫 판매량 1위에 올랐습니다. 한국 기업이 점유율 1위인 품목은 7개였지만 조선과 대형 LCD 패널이 중국 업체에 역전되면서 5개로 줄었습니다. 대기업도 뭔가 혁신이 필요한 시기죠. 온라인을 통한 명품 구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 온라인 명품 쇼핑은 갈수록 인기인데요. 하지만 이제 일부 사이트에선 짝퉁이 판매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품질 보증이나 AS 등 사후 서비스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실업자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사실상 실업 상태에 있는 인구가 올 상반기 말 491만 6천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2016년 이후 생산 연령 인구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여건에서도 고용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과 정부의 단기 공공일자리 정책이 고용을 오히려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이 3조 원의 몸값을 인정받으며
1,800억 원 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2019년 투자 당시 이제 인정받은 기업 가치 2천억 원에서 이제 3천억 원 대비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죠. 그래서 신세계 시가총액 2조 6천억보다 높은 기업 가치가 됐습니다. 이커머스, 그 다음에 중고 거래, 커뮤니티 세 가지 키워드에 주목한 투자자들이 그만큼 높은 성장성을 당근마켓에서 확인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3년 뒤 이제 탄소 중립에 도달하기 위한 정부 시나리오가 공개됐습니다. 2050년까지 석탄, 액화, 천연가스 발전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려 온실가스 배출량은 최소 96에서 100%까지 감축하는 세 가지 아닌데요. 그러나 이제 감축 수단으로 제시된 탄소 포집 기술이나 신재생에너지 전환 등이 아직 실현 가능성이 불분명해 높은 목표만 제시했을 뿐 기업과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고 일자리 충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은 당초 예정대로라면 지난해 공항철도와 직결돼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서울 시민들이 환승 없이 한 번에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와 인천시가 비용 분담 문제에 합의하지 못하면서요. 지금은 언제 직결로 연결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즉 환승 지역이 된 김포공항역입니다.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 간 750조 원에 달하는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시중은행들은 8월부터 본격적인 비대면 대출을 내놓을 것이고요. 이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다양한 대출 상품을 비교해보고 유리한 조건에서 대출받을 기회가 생기는 셈입니다. 베트남 전역에서 코로나19가 연이 기승을 부리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를 필두로 한국 정보 기술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들 기업의 완제품 생산이 차질을 빚으면서 삼성, 그리고 LG의 부품 계열사, 현지 협력사 공장도 덩달아 대규모 실적 타격 공포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이 코로나가 엄청 심한 것 같습니다.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경기 회복에 발목을 잡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 세금과 사회보험료 납부를 밀어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경제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이후에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구독경제시장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한 30% 이상은 살아남지 못하지 않을까요? 국세청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중간 예납 기한을 3개월간 직권 연장하게 됐습니다.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고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부 캐피털사와 중고차 딜러가 짜고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상품을 판매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디나 사기꾼 없는 데가 없죠. 자신에게 많은 수수료를 주는 회사를 권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고요. 이 같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캐피털사 주력 시장이었던 할부 금융시장에 카드사가 뛰어들면서 경쟁이 격화됐기 때문이라 합니다. 조심하세요. 잘 알아보고 중고 캐피털 쓰십시오. 올해 서학개미 열풍이 계속되며 상반기 내국인의 해외 주식 투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6일 한국은행 발표한 6월 국제수지 통계에 따르면 돈의 흐름을 나타내는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2억 9천만 달러로 늘었고요. 내국인의 해외 주식, 채권 등 증권에 투자하는 자금이 42억 달러 늘었고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는 116억 3천 달러가 불었습니다. 6월 경상수지는 수출 개선에 힘입어 88억 5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현재 14개월 연속 흑자 진행 중이에요. 정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후보지로 지정한 서울 금천구 가산 디지털 단지역 인근 주민들이 후보지 지정 철회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부산 점포 3구역, 부산 단감 4구역, 대구 달서구, 신청사 인근 서울 신길 4구역에 이어 5번째 후보지 철회 요청인데요. 각 후보지는 사전에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고 후보지 지정 후 감정가, 분양가, 분담금 등 주민들의 재산권 영향이 미칠 만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현재까지 후보지 처리를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은 후보지 지정 철회 요청을 나섰지만 국토부는 철회 검토한 바 없다고 이렇게 밝혔네요. 올해 말 완공을 앞둔 관교 신도시의 개발 이익금 정산 문제를 놓고요.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 수원시, 용인시가 팽팽한 줄다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분쟁 해결에 나섰지만 현재로서는 성과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어서요. 자칫 소송전으로 비화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가 됩니다. 지방 아파트 매매에서 외지인 거래 비율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종 규제에 따른 풍선 효과로 인해 수요자들이 수도권이나 광역시가 아닌 지방으로 눈길을 돌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춘천도 지방 사람들이 많이 집값 올린 것 같아요. 일부 규제 무풍 지역에서는 단기 차익을 노린 거래도 횡행하고 있고요. 상반기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외진 매수 비율은 27.7%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니까 약 37만 건 가운데 약 10만 건 정도 외진이 산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중개료 갈등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중개비용도 크게 늘어 중개료비로 둘러싼 갈등이 증가해서인데요. 10억 아파트 중개 시 중개료만 1,000만 원 정도 나가죠. 하지만 부동산 플랫폼 업체들이 중개시장 진출이 이슈화되면서 공인중개사들이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정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유는 플랫폼 업체들이 수수료를 확 낮춰 시장을 장악할 수 있으니 아예 공인중개사나 플랫폼 업체나 중개권별로 똑같은 금액을 받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지금까지 하는 거 없이 중개수수료를 많이 받아 먹었죠. 공인중개사들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직방인가요? 대형 플랫폼 업체가 중개수수료를 확 낮춰서 중개거래를 한다는데 저는 거기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는 거 없이 소개만 시켜주고 양쪽에서 돈 다 받잖아요. 앉아서. 수도권 아파트 값이 9년 만에 최고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집값 단기 급등 부담감에 잠시 주춤했던 매수세가 다시 거세진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한편 전세 시장은 재건축 이슈 주요 재건축 이후 수요의 방학 이사철 수요까지 겹쳐 불안한 조짐이고요. 수도권 전세값은 전주와 동일하게 6년 4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0.28%요. 이렇게 자꾸 저 이해가 안 돼요.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고 전세값이 오르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뭐가 문제가 있어요. 2023년부터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고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보유, 거주기간을 가산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 공제액을 받게 됩니다. 즉 앞으로 다주택자로 있었던 기간의 보유, 거주기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뭐냐? 2023년까지 다주택 안 팔면 양도세 폭탄입니다. 정부의 중장기 주택 공급 대책이 1년이 넘어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지난해 말 전세 대란을 잡겠다고 내놓은 단기 공급 대책마저도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상반기 신축 매입 약정 체결 건수는 4,300가구로 올 상반기에 공급하기로 한 목표치 7,000가구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근데 공급은 이미 충분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집값이 상승한 이유는 공급 부족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이유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올해 상반기 전국의 주택 준공 물량이 지난해와 비교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특히 아파트 준공 물량은 3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요. 공급 부족이 숫자로 드러난 셈입니다. 근데 저는 공급 부족이 주요 원인이 아닌 것 같다고요.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준공 실적은 17만 7,906가구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24.3% 감소했으며 지난 5년간 평균과 비교해도 30.1% 줄었습니다. 근데 왜 대구의 미분양이 낮습니까? 미국 중앙은행의 연방준비제도와 재무부가 긴축 기조로 전환하기 위한 신호를 시장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거 미국 금리 빨리 상승시킬 것 같습니다. 올해 연말이나 아니면 최소 내년 초.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큰 타격을 입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한 것입니다. 미국은 지난해와 같은 경제 봉쇄 조치를 다시 돌입하지 않고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정책을 택해 돈줄 재기가 임박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오늘 11월부터 국채 발행 물량을 줄이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이번 국채 발행 물량을 줄인 것은 5년 만입니다.
동시에 연준의 테이퍼링에 따른 국채 수급 상황을 염두에 둔 사전 정지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 연료전지차 등 무공해 차량이 2030년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절반을 점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GM, 포드, 스텔란티스 등 미국 자동차 업체의 경영진도 기자회견에 동참해 2030년까지 신차의 40에서 50% 전기차로 대체하겠다 약속했어요. 일단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의 호재가 될 수 있고요. 한편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들도 사업구조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전기차는 부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이 많이 필요 없겠죠. 근데 아마 우리나라는 노조 때문에 이렇게 개혁을 해야 되는데 개혁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애플이 아이폰에 자동으로 아동 성착취 이미지를 식별해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기능을 탑재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아동 보호를 위한 조치지만 해당 법률 기능이 다른 콘텐츠에도 적용될 수 있어 사생활 침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어요. 이에 애플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아이폰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사용자의 데이터는 완전히 비공개로 유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뭐 이건 반만 믿어야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인권 증진을 최우선 외교 가치로 삼은 가운데 무기 수출에서도 판매 수입보다는 이제 인권 중시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한다고 합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1월 이제 출범 이후 대만의 처음 무기 수출을 승인하면서 중국과의 마찰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매년 1,000억 달러 이상의 무기 서비스 훈련 내역을 전 세계에 판매하는 가장 큰 무기상이죠. 이번 대만에 수출한 무기는 7억 5천만 달러 규모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470여 명 발생한 미국의 한 행사에서 조사를 한 거예요. 470명 조사했는데 이 중에 확진자의 4분의 3이 백신 접종을 마친 것으로 밝혀서 돌파 감염 사례로 확인이 됐습니다. CDC가 공개적으로 공개한 거예요. 공식적으로요. 주목되는 점은 백신을 맞은 감염자들이 미접종자들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양의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백신을 맞을 의미가 없죠. 이렇게 돼버리면. 백신만으로 코로나19 감염은 완전히 차단할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것도 충격이죠. 영국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올 겨울 4차 대유행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에 나왔습니다. 저도 사실 올 가을부터 엄청나게 대유행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이게 코로나 감기잖아요. 감기 일종. 그럼 감기가 언제 많이 걸립니까? 가을부터 겨울에 많이 걸리죠. 그래서 올 가을은 진짜 뭔가 가을은 끔찍한 사건들만 일어날 것 같습니다. 세계 최대 채권 펀드 운용사인 핀코가 미국 주택 임대료 상승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지면서 이자율이 높아져 채권 투자자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3월 말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한때 1.75%까지 치솟았지만 이후 안정을 찾아 최근에는 1.25%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베네수엘라가 3년 만에 또다시 화폐 단위를 변경하는 리디노메이션을 단행합니다. 베네수엘라는 지난 3월에도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고액권을 발행했지만 효과가 오래가지 못했어요. 한때 오일머니 부국이던 베네수엘라는 국제유가 하락과 국영 석유기업의 부실 운영 등으로 이제 올해까지 8년 연속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경기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은 국가 지도부자들의 부정부패죠. 부정부패.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여기 레바논도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예요.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발생한 대형 폭발 사고 1주년이 4일 베이루트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폭발 사고에 대한 정부 책임을 묻고 경제난을 타개하라고 요구하는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해 84명이 부상당했는데 레바논 경제는 사실상 붕괴 상태예요. 빵, 설탕, 식용유 등이 400% 이상 치솟고요. 인플레이션, 생필품, 사재기 등 극성을 부리고 있으며 절도는 62%, 실업률은 40%까지 올랐습니다. 그냥 붕괴 상태죠. 뭐 레바논 같은 경우. 세계은행은 레바논이 참사 이전의 경제 수준을 회복하는데 12년에서 19년 걸릴 것으로 추정합니다.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레바논의 기득권들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경제 부흥이 안 될 겁니다.
전 세계 주요 국가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30년 만에 최고치로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주택 가격이 상승 중입니다.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나타난 낮은 금리와 높은 가계 저축이 집값 상승을 부추겼기 때문이죠. 주택가격 급등에 따라 2008년 금융위기가 재현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재정립되고 있는 가운데 직계가족을 향한 잔인한 존비속 범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일 대검청청에 따르면 대표적 비속 대상 범죄인 아동학대 관련 사건은 급증세를 보이고 있어요. 지난해 대검찰청이 접수한 사건은 8,801건으로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고치고요. 올 상반기에도 이미 7,205건이 접수돼 작년 한 해의 82.9%에 도달했습니다. 존속 대상 범죄도 늘고 있는 추세예요. 최근 5년간 존속 대상 범죄 사건은 약 3,000건이 넘어섰고요. 2022년에는 3,825건, 올 상반기 통계에 2,000건이 넘어서 지난해 통계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이 늘어나면서 이를 이유로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반복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일가족이 생활고로 집단 자살을 선택하는 비극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고요. 더 많아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생활고에 더해 각종 복지 체계에 빈틈이 발생하면서 사회가 존비속 범죄를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이거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에서 이제 학생이나 교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일이 발생해도 등교 수업이 원격 수업으로 전면 전환되는 사례가 지난 1학기보다 줄어들 전망입니다. 개명 신청이 한 해 13만 건에 이르는 가운데 개명할 때 가장 선호되는 이름이 남성은 민준, 여성은 지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원이 개명 신청을 기각할 때 간략하게라도 기각 이유를 밝혀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저도 이름 개명한 거예요. 10년 전에.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가 지지분한 가운데 신규 확진자가 연일 4자릿수 발생하면서 감염병 전담 병상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도 꾸준히 늘고 있어 병상 부족 사태가 지연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전국에 8천여 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방침입니다. 정부도 이제 가을에 확 퍼질 걸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2년차에 접어들면서 경제활동은 물론이고 범죄마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경우 등에 성립되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건수만 홀로 증가했습니다. 이 사이코 범죄만 늘어나는죠. 올해 1분기 38.2% 증가했고요. 이게 한편 성폭력 범죄는 전반적으로 감소했어요. 근데 이거 건수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올해 1분기 재산범죄는 11만 건, 4,565건으로 전년 동기 15만 5,718건보다 26.4% 감소했습니다. 재산범죄가요, 매년 한 10만 건 이상이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주변에 많은 거예요. 그리고 올해 1분기 살인, 강도, 성폭력 등 강력범죄가 1분기만이에요. 올해 1분기만. 5,775건이고요. 전년 동기 대비보다 21.2% 감소했다고 하는데 살인, 강도, 성폭력이 한 분기만 5,000건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폭행, 협박 등 폭력 범죄는요. 37,527건으로 27.2% 감소했다 하는데 그냥 우리나라는 진짜 좋은 나라가 아니네. 이것만 봤을 때. 폭행, 협박, 폭력범죄가 3만 건 넘어요. 빨리 꼰투 배우십시오. 자기 몸은 자기가 지켜야 됩니다. 금감원이 5일 정부의 긴급 자금 대출이나 특별 보증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 피싱 사기 문자 메시지 발송이 늘어났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게 사기꾼들만 넘쳐나는 거예요, 지금. 구체적인 사기 수법을 보면 우선 신청하지 않는 대출의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메시지를 보낸다고 합니다. 예로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이나 신청해달라, 아니면 뭐 특별 신용 보증 심사 결과 승인 대상자이니 접수해달라, 이런 식으로 링크를 URL을 같이 찍어 보낸대요. 그래서 이에 금감원은 이 같은 유형의 문자에 포함된 URL을 절대
눌러서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URL을 누르는 순간 자기 개인정보가 날아가 버리는 거죠. 아니면 그 핸드폰에 그 바이러스가 침투되는지 해커식으로요. 그래서 뭐 이상한 데서 이렇게 오는 문자는 조심하십시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기업의 사내 문화 또한 격변기를 지나는 가운데 MZ로 불리는 20, 30대 직장인들의 이직 요구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 30대 좋게 보지 않아요. 한 20, 30대 뭐 잘난 애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좀 허세에 좀 찌든 것 같습니다. MZ 세대 직장인들은 직업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로 안정적인 고용 환경과 높은 연봉을 꼽았습니다. 자, 보세요. 안정적인 고용 환경과 높은 연봉을 꼽았대요. 이거 현실감 없는 애들이죠. 높은 연봉을 원하려면 안정된 게 아니고 위험한 곳을 가야죠. 그러니까 기대는 높고 노력은 낮고 이거죠. 살면서 뭔가 도전할 때는 기대는 적게 노력은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본 MZ 세대는 거꾸로 하고 있어요. 기대는 높고 노력은 적고 바라는 건 많고. 서울시가 서울에 거주하는 MZ 세대 약 34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은 결혼과 출산을 의무라보다는 자유로운 선택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인 가구 MZ 세대는 자녀의 사회적 계층 이동 가능성이 본인보다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뭐 자기만 생각하는 존속들이죠. 이기적이에요. 좀 더 제가 봤을 때는 다들 다 이기적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나라가 한번 망해야지 서로 또 배려하면서 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